사실 개편 시한이기 때문에 12월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수렴해서 12월에 이제 확정을 하는 안이기는 하지만 큰 방향이 좀 잡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대입 개편하는 우리 교육계에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들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많이 바뀌면은 뭔가 뭐 많은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사실은 생각들을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 수능을 그 이전에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좀 통합하는 방향으로 지금 간다라고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내신을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1학년은 상대평가로 하고 2, 3학년은 절대평가로 하겠다라고 하는 가안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고 그 상대평가 내신 5등급제로 지금은 이제 내신이 9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상위 1%를 받으려면은 상위 그 1등급을 받으려면 상위 4%여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그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막 꽈서 내고 더 쓸데없는 어떤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또 경쟁도 너무 치열하니까 뭐 한 문제 차이로 막 등급이 바뀌고 막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5등급제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상위 10%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그 두 가지 축이 이제 가장 큰 방향성이고 아마 이거는 이제 확정안이 되더라도 이 틀을 흔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이제 확실히 가고 이제 나머지 수능에 있어서의 그 몇 가지 뭐 과목이 들어가고 빠지고 뭐 이런 이제 변수들 하고 또 내신에 이제 서술형 평가를 좀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위 10%면 네. 기존의 한 2등급까지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2등급이 우리 지금 여기 한번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이제 9등급 체제에서는 상위 1등급이 4%, 2등급이 7%에서 누적 11%였으니까 그러니까 200명 정도 있으면은 전교 8등까지가 1등급을 받는 거고 22등까지가 이제 2등급을 받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5등급 체제로 급간이 완화가 되면은 1등급이 10%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2등급이 34%까지 나오는 거죠. 24%가 2등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경쟁이 완화되는 측면은 있는데 또 이게 양날의 칼이 있거든요. 촘촘할 때는 그 안에서의 경쟁이 사실 치열하기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2등급에서 그 이전에 2등급 맞는 학생들은 이제 1등급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2등급하고 3등급하고 경계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한번 등급이 그 안에서도 또 몇 문제 더 틀려가지고 등급이 딱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보다 타격의 강도가 훨씬 크다. 그 3등급 이하는 사실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지 뭐 종합 전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고에서도 거의 이제 불가능한 그렇게 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는 경쟁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그 안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수혜를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게 뭐 그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던 전국 100위권의 특목 자사고 있잖아요. 서울대를 7, 8명 보내고 뭐 의대를 한 3, 4명 이상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재수 비율이 한 40%, 50%에 가까운 그런 선호하는 학군지에 있거나 아니면 특목 자사고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은 1등급을 받는 학생도 내신 평균 평점이 1점대를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어는 내가 1등급을 했어요. 근데 사회 과목에서 내가 한 2, 3등급으로 밀렸다. 그럼 국어에서 1등급 못 받는데 사회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과목마다 강자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최상위 전교 1등도 어떤 학교에서는 뭐 전교 뭐 일반고에서 300위권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은 1.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1등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의대를 가거나 그럴 때도 이제 훨씬 더 교과 전형을 쓰기가 좋죠. 1.0이니까 최고 평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굉장히 센 학교에서는 전교 1등도 1.5, 뭐 1.7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1등급인데도 이게 평균 평점으로 해보면 2등급으로 밀리면 나중에 교과 전형 같은 걸 할 때는 다른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보다 굉장히 경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쟁이 치열한 일반고에서는 우리는 교과 전형 포기하고 그냥 뭐 정시로 해가지고 수능을 봐서 정시로 가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해서 종합 전형은 내신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
같은 것도 많이 봐주고 그래서 뭐 이런 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에서 내신 3, 4등급에서도 뭐 서울대를 가는 그런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사실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두려움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10%까지 해주면 그래도 그 전에 여기 가면은 내가 1등은 못 받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서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또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도 마찬가지죠. 대치동에 있는 100위권에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학교들을 요즘에 이제 갓방고라고 그러거든요. 갓 플러스 일반고. 해가지고 그런 강남급 일반고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데 그런 학교도 역시 1등급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 정도 전교 20등 안에 뭐 거기는 거의 한 학생 수도 300명에서 400명 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300명 되면은 전교 30등 안에 들면은 나도 1등급 나오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은 그 이전에는 내신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을 했던 학생도 많이 가게 되겠죠. 저기 보통 1등급이 나오면 그 안에서는 막 따지는 건 아닌가 보네요. 교과 전형은 네. 등급만 가고 근데 그 비교과 영역이 들어간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런 교과 성적 플러스 비교과 같은 거를 하니까 또 그 안에서의 그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 다른 변수들이 있는데요. 교과 전형은 그냥 점수 상관없이 등급만 갖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2등급이었던 네. 뭐 상위 이제 4% 이게 5에서 한 11% 정도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1등급이 10%까지 늘어나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1등급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제도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입시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이전에 9등급 체제에서는 이게 좀 경쟁이 센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열탕, 좀 뜨거운 그 좀 온탕 정도였는데 지금 되면 이게 열탕이 될 수 있다고. 왜 그러냐면은 그럼 나도 해볼 수 있겠네 하고 이제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10%는 심리하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는 그게 무서워서 너무 딜까봐 지금 4%일 때는 못 들어갔던 학생들이 다 들어오면 오히려 온도가 더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좀 그런 입시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 측면에서는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군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심리적인 게 크잖아요. 그 전에 4%일 때보다 10%일 때 우리 애 들어가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애도 그 전엔 거기 너무 경쟁이 세니까 나는 생각도 안 해볼 했는데 그래도 좀 해봐. 그리고 34% 가면 2등급 이랬는데 2등급까지는 좀 이런 특목 자사고나 아니면 강남급 일반고 내신을 학교에서 대학교에서도 이제 고려를 해줄 테니까 한번 가보지 뭐. 이런 추세가 생기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아니면 대구 수성이나 이런 좀 뭔가 좋은 일반고들 라인이 많고 또 특목 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선택지가 있고 수능 대비력이 되는 여기 1등 학군지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2028년 대입 개편안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걔네들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중3 고1, 1, 2, 3은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기존대로 가는 거네요. 네, 고1, 2, 3은 그 이전에 이제 9등급, 9등급 상대평가 내신 9등급, 그 다음에 또 수능도 9등급, 상대평가 9등급으로 그대로 가고요. 그 교과 과정도 2015 개혁 그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과 과정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입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그래서 재수가 굉장히 불리한 08년 현 중3 학생. 그 지금 중3 올해 지금 11월 12월이니까 고등학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 학생들은 재수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지금 2028 이게 대입이 개편이 되죠. 그리고 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이전에는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들부터는 2022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2015 교육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탐구 같은 경우 보면은 공통교과로 1학년 때 통합사회를 공부를 하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뭐 세계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공부를 하고 이런 일반 선택 과목은 보통 9등급으로 상대평가 내신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뭐 비슷한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그런 체제인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여행지리나 사회 문제 탐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건 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준비하기 위한
그런 거고 또 다양한 탐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우리 지금 문제집 푸는 공부 체제에서도 그런 거 보장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절대평가로 많이 ABC 3등급만 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 문제 저기에서 뭐 틀리고 뭐 이런 경쟁을 안 하고 좀 협력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한 건데 이게 중3까지 지금 현 고1, 2, 3 그다음에 중3까지가 2015입니다. 근데 여기에 2022로 들어간 거 한번 보실래요? 그럼 2022는 지금 그 공통 과목으로 역사를 사회 부분만 한번 볼게요. 역사를 이제 그 공부를 한국사 1, 2를 공부를 하고 통합사회 1, 2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1학년 때 공부를 하고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과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이거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들을 필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설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이걸 개설해 줄 수 있는 학교는 특목자사고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강남권 일반고처럼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시골에 있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학교가 유리할까요? 강남 일반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사실 고교학점제의 좀 맹점이 사실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시민과 지리, 뭐 세계사 뭐 이런 걸 이제 듣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그 이전에는 사실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절대평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과목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역사를 좀 전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1학년 때 공통 과목 듣고 2학년 때 세계 시민과 지리, 세계사를 일반 선택에서 하고 또 진로 선택에서는 동아시아 역사 기행을 하고 융합 선택에서는 여행 지리를 그다음에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이런 거 너무 재밌겠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나는 역사학과를 간다, 뭐 지리학과를 간다 그러면은 대학에서도 이 친구는 정말 진로가 확실하구나 하고 싶은 게 분명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런 학생을 뽑아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현 체제처럼 9등급으로 9등급 상대평가 내신으로 걸어버리면 내신이 잘 나올 과목하고 학생 수가 많아야지 내신이 잘 나오겠죠. 네. 예를 들어서 10명이 듣는 과목하고 100명이 듣는 과목이면 상위 4%면 10명이 듣는 학생에서는 만점을 맞아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개수수가. 그다음에 그 100명은 4등까지는 1등급이 나오겠죠. 이런 어떤 오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 취지는 이제 절대평가화가 돼야 되는데 상대평가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하여간 교과 과정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와중에 지금 다시 한번 그러면 리뷰를 하면은 고1, 2, 3하고 중3까지는 2015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좀 심플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근데 2022부터는 교육관이 완전히 바뀌는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내신에서 그럼 중3까지는 9등급 내신이었잖아요. 근데 중2부터는 5등급 내신이죠. 5등급 상대평가 내신. 그 교과 과정이 바뀌니까 수능도 바뀌어 나오겠죠. 네. 좀 수능 과목도 좀 바뀌거든요. 그 이전에 사탐 선택을 뭐 2개 하고 과탐 선택을 2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탐구를 2개 선택했는데 그게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묶여요. 문이과가 다 과학하고 사회 양쪽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하여간 지금 중3이나 지금 학생들은 다 그 이전의 교육체제로 했는데 그 완전히 이제 바뀌니까 내신을 어떻게 선출할지도 굉장히 좀 애매해지는 거고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지금 힘들죠. 근데 요 인구 통계상 보면은 지금 현 고1이 07년생인데 이때가 붉은 돼지회 그 마케팅적으로 이거 황금돼지라는 거 원래 용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붉은 돼지회가 이제 정확한 명칭인데 그 붉은 돼지에 태어난 학생이 49만입니다. 보통 우리 저출산이어가지고 다 지금 고3이 43만이잖아요. 네. 그 지금 고3이 약간 조금 대학 가기가 좀 수월한 원래 그 경쟁이 좀 덜 치열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의대 정원 늘거나 뭐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좀 이슈들 때문에 의대 정원은 조금 이제 다른 문제죠. 이 좀 킬러 문제 없어지고 이제 의대에 한번 마지막 도전해 볼 때 그래서 이제 재수가 좀 올해 역대급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재수생 때문에 좀 하긴 한데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은 현 9일이 49만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 가운데서도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린 그 의대 정원 늘어나는 부분 여기가 또 이 학생들한테는 해당될 수 있거든요. 현 고2부터 지금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그랬죠. 의대가 1000명 정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 맥시멈 되면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고2나 고1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수를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3은 46만입니다. 우선 붉은 돼지 때에서 재수생이 많이 넘어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 가운데서 재수생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 학생 중3은 재수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아까 그런. 네. 제도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중3은 재수 없다. 이게 unfortunate 한 게 아니라 재수하면 힘들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현역 때 지금 가는 게 좋다. 근데 뭐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또 그럼 어떤 제도가 바뀌면 이런 피해 보는 이제 그 연도가 생기죠.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또 부정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이 설명회나 이런 거 하면 중3 학부모님들이 지금 거의 패닉입니다. 우리 애들 어떡해? 우리 애들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보통 다 재수를 생각하나 보네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상위권 대학 요즘 이제 정시 당연히. 40% 되고 그러니까 뭐 강남권에서는 의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50%가 재수삼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4학년 다녀야 되지 않나 뭐 야. 이렇게 의대도 거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니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3은 어떻게든지 현역을 잘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3한테 있어서 고등학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그래서 사실 그럼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거기서 이제 공부머리 테스트를 우리 공부머리의 발견을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그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다른 뭐 모든 학년이 사실 고등학교 선택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데 중3은 특히 민감한 문제가 된다. 그럼 뒤에 퇴로가 없는 거예요. 약간. 네. 뒤로 재수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앞에서 몰려오는 재수생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연도의 정시 경쟁력도 사실은 이 수시로 들어가는 것도 뭐 쉽지 않을 뿐더러 수시는 뭐 어느 정도 괜찮다고 그래도 정시로 해가지고 수능을 봐서 들어가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럼 소장님 그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 네. 그 내신은 경제가 완화된다고 보는 게 그게 오히려 그 주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네. 보는 게 대세 견해. 보통은 이제 지금 바뀐 개정안에 대해서 다들 네. 조금 컴플레인을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외면적으로는 상위 4%로 자른다는 게 굉장히 네. 사실 고교 현장에서는 잔인한 거였거든요. 그 한 문제 진짜 강남급 일반고나 그 특목자사고에서 한 문제 때문에 내가 등급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밤을 새서 교과서 뭐 영어 같은 거 지문 통함기를 하고 막 이러는 말도 안 되는 그 과잉사 교육들이 막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우리 영어 절대평가 되면서도 그런 현상이 생겼죠. 영어 상대평가 시절에는 문제가 쉽게 나오면 100점에서 뭐 한두 문제만 틀려도 1등급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막 과잉 공부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어는 90점 이상이면 A를 그 1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절대평가 등급으로 바꾸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의 그 공부 강도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내신이 그게 완화가 됐다라는 거는 정시에 무게가 실린다는 건가요? 우리나라 입시는 이거 하나 누르면 이게 하나 튀어나오는 풍성학교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고교 현장에서의 그런 내신의 부담은 좀 줄어요. 네. 그리고 아까 고교학점제에 맞게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9등급이면은 정말 등급 잘 받은 것만 그거 중심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선택 과목을 해야지 어설프게 난 이거 듣고 싶어요 했다가 듣는 학생이 적거나 아니면 또 너무 잘하는 학생들 많거나 그러면 내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경제 경영을 가야 되는데 뭐 역사를 듣고 있는 뭐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해소될 수가 있는데 극간이 줄어들면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이전에는 내신만 이 9등급 내신만 보더라도 이 학생이 이 학교에서 그래도 전교 8등 안에 들었구나.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교과 전형은 지금 거의 탑 10권의 대학에서 대부분 교장 선생님 추천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웬만한 대학에서 한 10% 정도를 교과 전형으로 뽑아줬어요. 근데 이 교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하고는 상관없고 등급만 1등급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받고 또 이제 너무 사실은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수능 최저를 거는 학교들이 조금 많이 있었죠.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도 약간 그런 성격으로 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 이전에는 이렇게 촘촘한 저기면은 그래도 1등급, 2등급이면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구나라고 알았는데 지금은 1등급이 10%, 2등급은 34%면 9등급 체제에서는 거의 3.5등급이나 4등급이었던 학생이 2등급을 받는 거잖아요. 변별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변별력이 없으면 이제 뭐가 될까요? 수능 최저를 강하게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그 정시에서
그런 쪽이 좀 유리해진다고 하면은요. 특목고나 자사고가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이제 맹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도 이제 칼럼도 하나 쓰고 또 이제 앞으로 강연에서도 그 부분을 그리고 또 입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아이를 무조건 특목 자사고를 보낼 것이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표면적으로 보기는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내신이 완화가 되니까 그 이전에는 4%만 1등급 받았는데 좀 특목 자사고처럼 경쟁이 센 학교에서도 10%까지 되니까 아까 가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학생부 그 종합 전형에서는 아까 그런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세부 특기 사항 같은 데 적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를 좀 잘 받으려면 아까 요런 좀 선택 과목에서요. 요런 걸 하면 되겠죠. 그 융합 선택이나 2022 교육과정 같은 데서 만약 과학에서 내가 무슨 요즘 인기가 있는 그 컴퓨터공학과라든지 뭐 이런 데 가고 싶다. 그런 학생들의 학생부는 어떻게 이걸 자기가 선택 과목을 짜 아름답게 또 그 입학사정관할 때 어필할 수 있는 걸 짤 수 있을까요? 1학년 때는 통합과학 듣고 과학 실험 문제 듣고 이건 공통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근데 일반 선택 2학년 올라가서 물리를 들으면 되겠죠. 그냥 나는 컴퓨터공학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지구과학을 공부를 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지구과학이 학생들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내신도 잘 나오고 수능도 훨씬 더 물리보다 쉽잖아요. 네. 물리화학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기피한단 말이에요. 물리 2 같은 거 뭐 거의 하는 학생들 드물고 과고 학생들이나 뭐 이런 과학 중천반이나 이런 학생들이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선택 과목에서는 전자기와 양자 이런 과목 들으면 좋겠죠. 역학과 에너지 이런 과목 듣고 그다음에 융합 선택에서는 과학의 역사와 문화나 융합과학 탐구 이런 걸 들은 학생이 나는 컴퓨터공학과나 전자공학과를 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얘는 굉장히 진짜 뭔가 진로가 확실하고 여기 와서 대학 와서 뭐 전공 바꾸고 난 이거 안 할래요. 뭐 이러지 않고 계속 이거 하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바뀌는 고교학점제라든지 아니면 2022 교육과정에서의 그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필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주고 학생들의 면이 없어도 그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교육부에서 지금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게 오프라인 강의를 해도 되잖아요. 추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에 나는 지금 역학과 에너지를 듣고 싶은데 역학과 에너지를 선택하는 애들이 2-3명밖에 없어요. 그걸 개설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교육체제는 어떻게 해주면 옆에 학교인데 개설한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에 가서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렇죠. 또 그 학교 와서 듣는 학생이면 선생님이 그거를 학생부에 세부특기사항으로 굉장히 자세히 적어줘야 되는데 우리 학교 애들을 더 자세히 적어줄까요? 아니면 원정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들은 학생을 정말 성심성 있고 이렇게 잘 적어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교학점제 상황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거에서도 좀 유리하게 해서 이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특목자사고나 아니면 그런 백위권 일반고 다양한 과목도 개설해 줄 수 있고 또 학생 수도 많은 그런 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비학군지에 좀 학생 수 몇 안 되지만 소신을 갖고 근데 지금은 이제 상대평가 내신 4등급이면은 아까 의대나 서울대를 가려고 전략적으로 가는 최상위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이제 앞으로 의대 그 정원 넣는 거를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서 늘려줄 수는 없거든요. 지방에서 늘려주기 때문에 지역 인대 전형이 더 많이 이제 갈 수 있는 T1은 더 나오기는 하겠지만 좀 그거 하나만 딱 바라보고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이 그냥 나는 여기 남겠다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고 다 의대를 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특목 자사고 선호 현상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강남급 일반고 쏠림 현상 그래도 아까 내신도 받기 좋고 더 고교학점제도 잘 대비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안 돼서 수시로 밀렸을 때 정시 대비도 학원가가 갖춰져 있으니까 수능 대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지금 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이제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계약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좀 더 좀 이걸 거시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이 모든 변화가 의미 있는 학생들은 상위 10에서 15% 학생이에요. 제가 그 전에 이 자리에 와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중학교 때 국영수가 올 A가 나와야 됩니다. 중경수가 올 A가 나오는 애가 전국 평균 30이거든요. 30%. 근데 이 30%가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아까 5등급 상대평가에서 34%가 2등급이잖아요. 네. 그 2등급,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2, 3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이게 이제 어느 학교를 갈 거냐, 탑 30위권 학교 가운데서 어느 학교를 갈 거냐, 이게 이제 결정되는 거지.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네. 별로 그게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은 힘들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네. 안에서 등급을 하나 또 바꾼다는 거는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연에서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상위 한 15에서 20% 학생이면 이런 걸 좀 민감하게 해서 발빠르게 뭐 대응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중2나 이하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글쓰기 같은 걸 좀 해야 될 필요가,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독서가 이제 여전히 좀 중요하고 뭐 그런 대비들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나머지 학생들한테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또 뭐 비학군지라 나는 이제 입시에서 막 더 불리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지금 고교학점제 취지가 사실은 지금 문제집 푸는 공부만 너무 시키고 내가 하기 싫은 공부만 너무 시키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그 현장이 거의 공부 잘하는 앞에 한 10% 아이들 말고는 다 엎어져 자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한테 이거 보세요. 이 과목 중에서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아니면은 영어 과목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미디어 영어, 이런 거 뭐겠어요? 영화를 같이 보는 거예요. 영화를 같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영어 공부도 같이 하고, 여기서 나왔던 표현, 우리 시네마 잉글리시, 미드 잉글리시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정식 교과로 넣어줘가지고 이런 거 재밌게 공부하게 할수.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자 영어 페이지 10페이지 봐봐. 자, 오늘은 투부정사 한다. 이러면 이제 다 엎어져 있던 애들이, 자 오늘은 영화 본다. 니들 무슨 영화 볼래? 그 영화에서 나오는 표현들 한번 골라봐. 그거 갖고 지금 대화문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는 연습하면 수행평가로 해서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절대평가로 해서 ABC 중에서 열심히 하는 애들은 A 다 줄게. 열심히 해봐. 그러면 엎어져 있을까요? 좀 일어나가지고 뭐 이게, 근데 중고등 6년을 다 엎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입시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던 겁니다. 지금 심지어 10여 년에 가까운 준비를 해서 이거를 간신히 맞췄는데, 그래서 이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신도 절대평가, 수능도 그러니까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 그리고 지금 뭐 냉정하게 말하면은 제가 좀 그런 입장이잖아요. 4년제 대학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뭐 편입도 있고 유학도 있고 이후에 그게 많이 있으니까 그냥 좀 길게 보고 3, 40대 때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면서 행복하게, 또 우리 좀 경제 차례니까 경제적 차례를 그냥 어설픈 사교육을 많이 시키기보다 자산을 물려주는 게, 뭐 아이가 또 돈 걱정 없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게 해주는 게 그런 마인드다. 그러면 고등학교 그냥 즐겁게 다녀. 그런 과목 재밌네. 이런 거 좀 열심히 공부하면 너가 나중에 사회생활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고, 뭐 스마트 스토어 창업 같은 거 하고 싶어? 그럼 이런 과목 들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재밌게 공부를 하고, 문제집 푸는 공부나 수능은 좀 힘들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면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편입을 하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그 기존에 그런 공부 엄청 잘해가지고 의대나 뭐 진짜 좋은 과 가는 친구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들만의 리그로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고, 네. 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과 정말 사회와 밀접한 그런 걸 좀 열어주는 방향도 한번 고민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최근에 사실 우리 이범 선생님이라고 교육평론가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이제 영국으로 지금 유학 가셔가지고 교육 정책이라는 걸 캠브리지에서 박사 공부하시더라고요. 네. 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찍고 가신 영상을 한번 좀 봤는데, 이범 선생님은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교육이 이렇게 꼬이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특성화 교육, 실업계 교육 이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렇게 됐다. 그전에도 제가 여기 와서 네덜란드하고 독일 사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거기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50%가 직업교육으로 가는 특성화 교육. 우리 옛날에 공고상고로 가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문제집 푸는 공부가 재미가 없거든. 네. 뭐 만들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특성화 교육에 맞는 거죠. 직업교육을 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가는 연구 중심의 대학을 가는 애들이 김다지움 가는 애들이 한 20-30% 되는 거죠. 근데 제 때만 해도 저는 약간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때도 저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거의 한 30-40%가 그런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게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그랬죠. 그 인문계는 가서 이제 맨날 문제집 푸는 공부하는 거라고 알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한 30-40% 그렇게 갔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그다음 2000년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은 실업계 비율 요즘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요. 특성화 비율이 한 18%대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났네. 그러면 자 보세요. 옛날에 저 때만 해도 한 40% 실업계 고등학교 가던 학생들이 지금 20% 떨어졌다면 20%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일반고라고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앉아 있는 거죠. 네. 그 이 학생들은 그 고등학교 3년이 어떻겠어요? 나는 뭐 만드는 거 좋고 조립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게 또 재밌고 공부할 수 있는데 안 되는 문제지를 나보러 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위권 학생들이 많으면 전체 수업 분위기가 이게 좀 학생들이 균일해야지 선생님도 이렇게 진도를 나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그런 학생 그래도 대학 진학률도 이게 이제 대학 진학률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실은 실업계를 가야 될 20% 학생들까지 인문계로 가게 되느냐? 그 이제 사회 구조적 문제인 거죠. 대학을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의 어떤 차이. 네. 그 전에 우리 지금 하나 영상 만들었잖아요. 네덜란드에서는 대학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누가 소는 키우냐. 근데 우리는 대학 안 나오면은 뭐 취업뿐만 아니라 사람 대접 못 받는다. 뭐 결혼도 못 한다. 다들 4년제 대학 나왔는데 너는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돼버리고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대학 제도를 바뀐들 뭘 한들 이게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기울어진 언덕에 올바른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이전에 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지론적으로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 입시제도라는 책에서 제가 줬는데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잘못된 성형수술과 같다. 기울어진 언덕에다가 뭔가 새로운 좋은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기울어지고 이쪽을 하나 보수를 하면 이쪽이 무너지고 이쪽을 하나 보수를 하면 이쪽이 무너지고 그 내신 경쟁이 너무 9등급 치열하다고 그러니까 5등급으로 줄여줬더니 수능 영향이 훨씬 더 뭐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해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또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절대평가하는 게 막 무산되고 또 이렇게 공정성 이슈가 막 강화되고 그러니까 또 수능 40%그 정시를 40%로 막 늘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입시제도 개편안은 안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 들을 흔들지 말고 근데 정말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잘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게 국어에서도 이게 공통국어가 있고 화법과 작문, 뭐 독서와 작문 이걸 선택 과목을 하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너무 세부적인 선택 과목에 따라서 막 유불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과학에서도 뭐 물리나 화학 선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리하죠. 시험 보는 수능에서 보는 저희가 적으니까 아이들이 아까 그런 현상이 자꾸 생겨요. 공대를 가야 될 애들이 다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하고 내신도 다 그걸로 하는 거야. 이게 이런 모순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세부 선택 과목은 그냥 빼자. 아니면 그 부분은 그냥 절대 과목, 절대 평가를 바꿔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큰 분리가 없게 그렇게 해주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선 너무 문제가 되는 거. 그것만 조금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틀을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아무래도 너무 많이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 또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는 문제라든지 뭐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어떤 명분으로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 경제적으로는 그런 거죠. 우리 경제 채널에서 사교육비 줄여야 되고 또 부동산에 쏠려 있는 너무 이렇게 과잉 그 쏠림 현상이 좀 주식이라든지 다른 자산 배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부동산 올인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학군이 앞으로 10년도 괜찮대? 그러면 또 부동산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입시 제도가 이렇게 개편되게 되면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의 미래.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사회 분위기나 제도나 이런 걸로는 지금 사실 해결하기에는 정말 너무 큰 문제인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토지를 평탄화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이 위만 지금 만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솔루션은 딱 각계 개인들에게 가정들에게 있는 거겠네요. 가정들이 현명해지는 수단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건데 이런 얘기를 하다면 기승전 결국 각자 도생이 지금 나오게 되고 그럼 이런 바뀐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면 신 선생님은 학군지로 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한 100위권 학교는 여전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 200위권 학교 정도, 200위권, 300위권 학교 너무 이제 학생 수가 적고 그런 학교는 이제 분리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좀 타협점을 찾든지 그다음에 특목 자석은 너무 또 그 준비하는데 그런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가서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보다는 뭐 특목 자사고급 입시 결과가 나오지만 그 전에 좀 추천해드렸던 자율형 일반고라는 데 있잖아요. 공주 한일고라든지 공주 사대부고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좀 명문 일반고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식의 전략들을 주어진 상황에서 하는데 그 기준을 이제 무리하지 않게 우리 가정 형편에 맞게 아이의 공부 역량에 맞게 하면은 순리대로 하면은 그 안에서 다 길이 있습니다. 또 아이의 적성에 맞게.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애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다중지능에 그렇게 맞게. 예, 해줘야지. 애는 싫다고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에 유리할 거야. 지금 이제 의대도 아까 정원 늘어나는 거 얘기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정원을 늘려도 특정과 쏠림 현상 뭐 더 사실 생길 거고 공공의료라든지 그런 부분 확충은 또 안 될 거고 이것도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양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저기도 들지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많아지면은 지금 의사 선생님의 급여도 어떻게 될까요?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줄어들겠죠. 또 경쟁이 더 치열하고 그러면은 지금도 변호사가 그러잖아요. 지금 계신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제가 인터뷰 몇 분 했는데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직업 적성에 의사라고 하는 저희가 좁은 진료실에서 맨날 아픈 환자만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람 있고 그걸 즐겁고 그다음 수술하는 거 이런 게 연구하는 게 재미있고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맞는 거지. 지금의 의대 쏠림 현상이 안타까운 거는 이게 돈 되니까 한다. 그다음에 우리 공대나 뭐 이런 데 나오고 그러면 구조조정되고 그러면은 내가 뭐 직장도 잃고 그러는데 이거는 라이센스만 있으면 내가 그러니까 평생 원하는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의대 쏠림 현상이 이렇게 심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돈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직장에 의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니까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돈이 없어도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특히 원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점수가 좀 모자라도 받아줄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가정이 깨어서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저는 공부머리의 발견에 있는 4가지 테스트라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 꼭 봐야 되겠네. 네, 입시 역량을 한번 애들 살피고 그다음에 멘탈 아까 그러면 100위권 그나마 또 그럼 100위권 학교 갈지 아니면 200위권을 갈지 아니면 그냥 좀 이런 좀 수월한 학교에서 행복하게 학교 다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지 그런 걸 아이의 다중지능이라든지 회복 탄력성이나 멘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진로를 이렇게 딱 잡아주면 이게 너무 뭐 많이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은 변하죠. 내신이 중요하고 국영수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사회 뭐 통합사회 통합과 이게 막 들어와가지고 큰 변수가 될 것 같아도 이게 말씀드린 영어가 절대평가되는데 절대평가되면 옛날에 상대평가 시절에는 4%가 1등급이었거든요.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 한 20%가 1등급 나올까요? 90점? 국영수 1등급 맞는 건 여전히 힘듭니다. 지금 절대평가 된 이후로 최대 많이 나온 해가 2021학년도에 12%였어요. 평균 6%입니다. 그 상대평가 시절에 비해서 2%밖에 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국영수를 1등급 맞는다는 거는 진짜 중학교 때부터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하루에 제가 순수 공부 시간이라고 우리 공부머리 때도 순공 시간 말했잖아요. 그거를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에 최소한 3-4시간 이상 문제집 푸는 공부를 5-6년을 해야 우리 다 공부해보셨잖아요. 그래야 국영수가 수능 기준으로 한 1등급, 2등급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80점 이상. 수능 수학 어렵잖아요. 그거 80점 이상 삼각함수 지수로 오고 확률 통계, 그 다음에 뭐 수열, 극한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거의 하루에 3-4시간 이상 그 문제집, 수학 문제집 풀어야 80점 이상 나올까 말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영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집 푸는 공부가 되는 학생은 그냥 뭐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국영수 열심히 하고 본인 내신 열심히 해. 내신은 성실성의 반영이니까 내신이 뭐 논서술이 들어가거나 어떠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좀 바뀌는 체대에서 좀 공부 팁이라고 하면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제가 최근에 어떤 우리 현장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앞으로는 논서술이 그 내신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글 쓰는 손으로 핸드라이팅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죠. 요즘 애들이 핸드라이팅을 거의 안 합니다. 영어도 그냥 눈으로 막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타이핑 다치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 핸드라이팅이 안 좋은데 만약 서술형 문제로 해가지고 뭐 거기서 서술형 문제라고 해서 논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역사적인 배경을 두 줄 이래로 요약하시오. 이렇게 그런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역사 문제에 나왔다 보세요. 근데 글이 악필이야. 그러면은 채점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거는 얘가 내용은 좋은데 저도 사실 제가 옛날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채점했거든요. 근데 몇몇 애들은 컬시브로 그 필기체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개는 너무 이게 막 날렸어가지고 뭔지를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제 점수를 어떻게 줄까요? 근데 어떤 애는 내용은 별로 없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쓰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미지가 채점관한테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죠. 기본 점수는 먹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중학교 2학년 그 유초등 학생, 초중등 학생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독서 토론을 좀 많이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요약하고 발표하는. 그다음에 좀 이제 통합형 어떤 그런 과목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역사나 지리나 과학 이게 두루두루 많이 좀 독서량이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책만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토론 능력, 자기가 아는 거죠. 수행 평가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깨알 팁이라고 그러면 글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자기 생각 일기 같은 것도 쓰고 좀 자기 생각하는 걸 조금 이렇게 집에서 틈틈이 적게 하고 그걸 또 발표하게 하고 이거는 돈 안 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두면 나중에 논서술이 들어오던 그다음에 또 구술 면접이 강화되던 자기 생각을 좀 잘 얘기하고 또 써낼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좀 갖춰줄 수 있겠죠. 네. 저는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요 실업계에 가야 될 친구들이 인문계에 가서 막 엎어져 있다. 이게 비극이라는 게 저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저 이제 원래 공부 가고 싶었는데 저 컴퓨터 막 공학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인문계를 막 강요를 하셨단 말이에요. 대학을 가야 된다. 그것도 있지만은 너는 거기 가면은 맞을 것 같다. 좀 험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저는 학교 갔을 때 근데 그런 걸 했었단 말이야. 그 한 달에 한 번씩 1학년 때는 그게 전자 제작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암페어 계산하고 라디오 납땜으로 막 만들어보고 그런 걸 했었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영화 감상만 했단 말이에요. 막 탁구반하고 또 고3 때는 저는 직업반이라는 걸 찾아서 제과제빵과라는 데 갔거든요. 공부하기 싫어서.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연결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원래 제가 가고 싶었던 컴퓨터공학과로 나중에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편입까지 하면서 그 막 전자기기 막 이거 라디오 만들면서 배웠던 전기 계산하는 게 나중에 정보 처리 기사, 산업 기사 이런 거 딸 때 시험에 나오고 도움이 되고 제가 취미로 그때 했었던 제과제빵은 지금도 제일 좋은 취미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저처럼 공부 잘 못했는데 이제 억지로 간 애들은 맨날 잠만 잤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보여주신 고교 선택 과목제가 공부머리에 발견 요 테스트 4가지 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 입시 쪽으로는 막 이렇게 1, 2등급이 아니다 싶으면 저는 되게 학부모님한테 좋은 선택권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부 말고 뭘 시켜줘야 돼요? 내가 이거 해보라고 했는데 애가 시큰둥해. 엄마가 다 찾아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너가 요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어떤 역사, 동아시아의 역사 문학 한번 공부해볼까? 거기서 괜찮으면 이제 더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입시 쪽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그걸 안 듣는 건데 그래서 저는 결국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우리 아이가 이런 어떤 입시보다는 입시가 아닌 쪽에서 더 어떤 적성을 찾아줄 수 있는 아이인지 입시로 승부를 봐야 되는 아이인지를 명확하게 부모님이 알 수 있는 것, 판단하는 것. 근데 그게 이제 공부머리 테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가이드라인을 해서 아이들한테 맞는 길들을 조금 아이들도 이런 원리를 알아가지고 내가 입시 경쟁이 있으면 문제 푸는 공부를 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방향 선회를 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제도들 이런 걸 이제 대부분 교육 제도가 바뀌거나 이러면 혼란을 유발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들 많잖아요. 그런 태도보다는 그냥 있는 거 잘 활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로 한번 임하면은 바뀌는 제도 가운데서도 좀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